엄마, 그 집 언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계속 미루시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계획? 무슨 계획이야? 내 돈으로 사준 집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 그래도 약속하셨잖아요. 나중에 넘겨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자꾸 말 바꾸세요? 약속.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사주지도 않았어.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마음이 무거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5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살림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 남짓한 그런 곳이었죠. 처음엔 젊은 부부가니까 천천히 모아서 집을 마련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이것저것 아껴가며 살림을 꾸려나갔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네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모으면 되잖아. 매달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100만 원이 넘어요. 모으는 돈보다 나가는 이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답답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 때는 조금만 절약하면 몇 년 안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둘이 벌어봐야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언제 집을 마련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제대로 된 보금자리 하나 없이 전세살이를 계속해야 한다니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에서 괜찮은 아파트가 있나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4억 원 정도 합니다. 4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잘 되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돈으로 아들에게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축해둔 돈과 예금을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 노후 자금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아들이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마음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부터 상상이 되었거든요. 전세 걱정 없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을 불러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랄 아들의 얼굴이 벌써부터 그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했더니 아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이 소파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집 알아보고 있지? 네, 그런데 아직 마땅한 곳을 못 찾았어요. 엄마가 사줄게.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니네 집 한 채 사주려고.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돈으로요? 그럼 누구 돈으로 하겠어? 그제서야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노후 자금 다 쓰시는 건 아니죠?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는 아직 여유가 있어.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만큼의 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만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함께 부동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세 명이 함께 여러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어때? 며느리가 한 아파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2평 정도 되는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네가 좋으면 돼. 계약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서류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명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바로 해줄까도 생각해봤지만 뭔가 성급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 명의로 해주세요. 아들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명의로 하세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넘겨주면 되잖아. 언제쯤 넘겨주실 건가요? 니네가 좀 더 안정되면. 솔직히 말하면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면 그때 명의를 넘겨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4억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순간이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아들이 다시 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언제쯤 제 명의로 바꿔주실 건가요?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좀 더 지켜보자. 사실 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섣불리 명의를 넘기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제 돈으로 산 집인데 당분간은 제가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딱히 명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 집에 이사할 생각에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언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고마워할 것 없어. 니네가 잘 살면 그만이야. 이사하는 날 저도 함께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 보금자리에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 넘겨줄 집이지만 당분간은 이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둘이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와 제가 좋아하는 한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부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저희가 언제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았겠어요.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전세 만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매달 이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새집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신이 나 보였습니다. 어떤 가구를 놓을지, 어느 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항상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괜찮은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직접 계산을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엄마, 오늘은 제가 낼게요. 괜찮어. 엄마가 낼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도 집 걱정 없으니까 이런 건 저희가 해야죠. 며느리도 맞다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기특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 덕분에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고 앞으로 효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엄마는 건강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도 전화기 너머로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들 부부가 집들이를 한다며 초대했습니다. 새 집에 가보니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놓았더군요. 가구 배치도 센스 있게 해놓고 여기저기 예쁜 소품들도 놓아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평소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차렸어? 저희를 위해 이런 집까지 마련해 주신 어머님께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날 며느리는 계속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반찬도 계속 권하고 물도 따라주고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아들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도 요즘 잘 풀린다고 새 집에서 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일에도 더 집중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걸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새 집에서 정신없이 지내느라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네, 그냥 바빠요. 새 집에서는 잘 살고 있고? 네, 잘 살고 있어요.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건성건성 대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금세 끝났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 너머로라도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한두 달 더 지나자 연락 빈도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먼저 걸어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추석 연휴라서 당연히 아들 부부가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는 와이프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네,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으시대서요.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네, 연휴 끝나고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그렇게 바빠? 네,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한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만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한 번씩은 얼굴을 보곤 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새 집을 사준 직후에 그 감동과 고마움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바쁘게 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집까지 사줬는데 이렇게 소홀히 대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라서 반가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었어? 네, 그런데 엄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탁이라는 말에 조금 의외였습니다. 안부 인사보다 부탁을 먼저 꺼내다니요. 무슨 부탁?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집까지 사줬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니요. 생활비가 왜 부족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새 집에 필요한 것들도 사야 해서요. 얼마나 필요해?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알았어. 계좌로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부 인사도 제대로 없이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나요. 얼마나 된 차인데? 10년 됐는데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새 차 사려면 얼마나 들어? 중고차로 괜찮은 걸 사려면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았지만 차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또 계좌로 보내줄게.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갚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갚을 계획이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전에 준 200만 원도 갚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2달 후에는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희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요. 여행? 네,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가서 이번 기회에 가려고 해요. 신혼여행이라고 하니 딱히 뭐라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여행 한 번 가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얼마나 필요해? 4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여행비로 400만 원이라니 꽤 호화로운 여행을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좀 비싸지 않아? 유럽 여행이라서 항공료가 많이 들어요. 결국 이번에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돈이 필요할 때만 오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인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딱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혼자 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더군요. 특히 몸이 불편할 때는 곁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사준 아파트는 방이 3개나 되어서 충분히 넓었습니다. 저 하나 더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였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들에게 제안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엄마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기가 좀 그래.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 큰 병은 아니래.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다니요? 니네 집이 충분히 넓잖아. 방도 하나 더 있고. 아들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문제야? 와이프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니요. 왜 불편해해? 그냥 신혼부부니까 둘만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무슨 신혼부부야?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차마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번 와이프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상의해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상의해봤어? 네, 해봤는데. 뭐래?
역시 좀 어렵다고 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네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는 건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그럼 언제쯤 준비가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상 거절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사준 집에서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거절을 들은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절당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집까지 사줬으니까 당연히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불편해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곰곰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장 보러 왔어? 아, 어머님. 네, 장 보러 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합가 이야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같이 살자는 얘기했을 텐데.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어때? 같이 살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저희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요. 무슨 준비? 그냥 마음의 준비요. 마음의 준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살기 싫다는 뜻이었죠. 그럼 언제쯤 마음의 준비가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급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집을 사준 직후에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고 만나는 것도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거의 없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을 주는 사람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사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사준 집인데도 말이죠. 한 달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역시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새로 사야겠어요. 얼마나 들어? 좋은 걸로 2대 사면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2대에 300만 원이라니 꽤 비싼 제품을 사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비싼 걸 사야 해? 한 번 사면 오래 쓸 거니까 좋은 걸로 사는 게 낫잖아요. 결국 이번에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가는 거절하면서 돈은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건전한 부모-자식 관계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제가 돈을 대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는 가족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은 여전히 돈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죠.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안부 차온 거라고 했는데 오랜만이라 반가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은 잘 풀리고 있고? 네, 그런대로요. 대화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차를 끓여서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무심코 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유산 정리를 해야겠더라. 순간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 정리요? 응.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는 건성건성 대답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니네 집은 언젠가 네 이름으로 넘겨줘야겠지.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반응하더군요. 언제쯤 넘겨주실 생각이세요? 왜? 급해? 급한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그냥 궁금해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간절해 보였거든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그럼 대략 언제쯤이요?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해? 별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그 이야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집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재산?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건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더군요. 그런 건 왜 물어봐?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미리 알아둘 게 뭐가 있어? 나중에 절차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아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제 건강이나 안부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도 함께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맞나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많이 올랐어요. 어머님 집은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부동산 시세에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그냥 궁금해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태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조금 더 자주 왔고 집에도 가끔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 요즘 상속세가 많이 바뀌었다던데 아세요? 상속세? 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대요. 그래.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갑자기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에는 며느리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아파트 언제쯤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건 아닌데 요즘 부동산 거래할 때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해서요. 복잡하면 어때? 미리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왜 그렇게 서둘러?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집 명에 이전하는 거 언제 할 거예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그냥 정해진 게 있으면 좋겠어서요. 정해진 게 왜 있어야 해? 계획을 세우려고요. 무슨 계획? 그냥
앞으로의 계획이요. 아들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군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유산이나 상속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는 안부도 잘 묻지 않던 사람들이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학가는 그렇게 거절하면서 진명이는 빨리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뜻하지 않게 며느리의 속마음을 엿듣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제가 치과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네 동네를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뒤에 앉아 있어서 며느리는 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집은 잘 산 것 같던데. 친구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응, 집은 좋아.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좀 골치야.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 뭔 일 있어? 자꾸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야.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 집도 크고.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 생각해봐.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긴 하지. 그리고 집안일도 간섭할 것 같고 뭘 하나 하더라도 눈치 봐야 하고 며느리가 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명의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할 말이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명의가 넘어오면 뭘 할 건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영악하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시어머니가 집까지 사주는데. 그렇긴 하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언제 명에 넘겨준대? 그게 문제야. 자꾸 미루고 있어. 왜? 잘 모르겠어. 그냥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던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좀 숨통 트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사준 집은 그냥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뭘? 진명에 넘겨주는 거 말이야. 아마 넘겨줄 거야. 아들이 하나뿐인데 누구한테 주겠어?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집을 넘겨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응.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계속 눈치 봐야 돼. 뭔 눈치?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고마워하는 척 해야 하잖아. 제가 돈을 줄 때마다 고마워하는 척만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힘들겠다. 정말 힘들어. 그런데 참아야지 뭐. 집 때문에. 대화를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제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들어버렸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고마워하는 척하고 집이 필요하면 명의를 넘겨받으려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기는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아들 부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이용당할 수 있는 호구였던 것일까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집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좀 숨통 트이죠. 이 말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사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나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을 사준 직후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던 것도,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던 것도 모두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아들도 며느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요?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냥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집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제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대화가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집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좀 숨통 트이죠라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을 사주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가끔 안부도 묻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가족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저는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고 집은 그냥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넘겨줄 생각이었지만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의를 넘겨준다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들 부부의 태도를 보면 명의를 넘겨받은 후에는 더욱 소홀히 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집까지 완전히 자기 것이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역시나 집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그 집 명에 이전하는 거 언제 할 건지 정하셨어요? 아직 안 정했어. 언제쯤 정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건 아닌데 계획을 세우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이 뭔데? 그냥 앞으로의 계획이요. 구체적으로 뭔 계획이야? 여러 가지요. 아들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하기 어려운 계획들이었을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는 게 뭐야? 왜 자꾸 재촉해?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어차피 제가 받을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받을 거라니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어차피 받을 거라고? 그게 저 말고 누가 받겠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엄마,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지.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명예 넘겨주는 거 다시 생각해 보겠어.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게 안 넘겨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너희 태도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네가 생각해봐.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더 문제지. 그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남편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 말을 했는데? 진명에 안 넘겨줄 수도 있다고 하셨다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왜긴 왜야? 내 집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너희 둘 태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며느리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가 잘 알 거야.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들켰다는 것을 모를 뿐이었죠. 그 후로 아들 부부의 연락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고 주말에는 집에도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명의는 절대 넘겨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함께 집에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죠.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 바뀐 거야. 무슨 생각이요? 집을 너무 성급하게 넘겨주려고 했나 싶어서. 성급하다니요? 응.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더라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래.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명의는 넘겨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 집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몸이 불편해지면 그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아들 부부에게 모든 걸 맡기기에는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명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로 한 달 정도는 아들 부부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안부도 묻고 집에도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 이전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으니까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달부터는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다가 오는 전화라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뭐. 건강하시죠? 응. 그런데 엄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역시나 부탁이었습니다. 안부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부탁?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는데 출장비를 선지급해야 해서요. 출장비를 왜 네가 선지급해? 회사 규정이 바뀌었대요. 나중에 정산받긴 하는데 일단 제가 내야 해서요. 얼마나 필요해? 800만 원 정도요.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출장비 치고는 상당히 큰 돈이었죠. 800만 원이나 되는 출장을 어디로 가는데? 해외 출장이라서 항공료랑 숙박비가 많이 들어요. 언제 출장 가는데? 다음 주요. 그럼 급하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이번에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그런데 어머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뭔 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가 포함됐어요.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가게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해? 한 500만 원 정도면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새 직장은 구했어? 아직요. 요즘 구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구할 거야? 최대한 빨리 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직했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직했다면서도 SNS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실직한 사람의 행동치고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달 후에는 아들이 또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요. 얼마나 나온다고?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이나? 엔진 쪽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 중고차 사는 게 낫지 않아?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수리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돈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돈을 보내준 직후에는 며칠 동안 안부 전화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저를 그냥 ATM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현금 지급기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나니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니요.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뭔 일인가 했더니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교체해야 해서요. 보일러가 고장났어? 네, 갑자기 안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망가졌대요. 수리는 안 되고 수리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요. 얼마나 들어? 300만 원 정도요. 보일러 교체에 300만 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일러가 그렇게 비싼가요? 좀 비싸지 않아? 좋은 걸로 해야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비싼 걸 해야 해? 한 번 하면 10년은 쓸 거니까 좋은 걸로 하는 게 낫잖아요. 결국 이번에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들 부부와의 관계에서 돈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안부 인사도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없고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서도 정작 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가는 그렇게 거절하면서 돈은 계속 달라고 하는 모순된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저와 함께 살기는 싫어하면서 제 돈은 계속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요구할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제가 돈이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연락조차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한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 부부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고 평상시에는 안부 인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들 부부에게 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을 사주면서 많은 돈이 나간 데다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하니까 제 예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에는 정말로 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산 계획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보험금도 그렇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를 보니 그런 계획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명의는 절대 넘겨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이름으로 두고 나중에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거나 요양원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수익자로 해놓았던 예금들을 모두 해지하고 다른 용도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도 수익자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 대신에 사회복지단체나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가서 실제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금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아들 이름을 빼고 제가 후원하던 아동복지시설을 수익자로 등록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가서 수익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유를 물어봤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작성해서 나중에 매각 후 그 돈을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정말로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 가지 더 결정한 것은 앞으로 아들 부부가 돈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줬고 집까지 사줬으니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새 직장을 구했는데 출근할 옷을 사야 해서요. 옷? 정장이랑 신발 같은 거요. 괜찮은 걸로 사려면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네. 돈 안 줄 거야.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새 직장 구한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돈은 안 줘.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이유 없어. 그냥 안 주는 거야. 엄마, 앞으로 돈 달라고 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남편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 돈 안 주신다고. 그럼 줘야 해?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서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만하다니요? 돈 주는 거. 며느리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더 문제지.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연락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주말에는 집에도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돈은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아들 부부의 연락이 다시 뜸해졌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유산 계획을 바꾸고 돈 지원을 중단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들 부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어떤 경로로든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완전히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보험 수익자를 바꾸셨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바꿨어. 누구로요? 왜 알고 싶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온 것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유산을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묻더군요.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왜긴 왜야? 내 재산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 것들 생각해봐. 며느리가 한동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례하게 군 게 있나요? 무례하게 군 것뿐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가 있나요?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생각해봐.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가 정말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왔고 주말마다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갑자기 효부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드시는 약은 잘 맞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 때문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뿐이었죠. 한 달 후에는 아들이 눈물까지 보이며 사정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떻게? 자주 안부도 묻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친딸처럼 굴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시면 병원에 같이 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면 유산과 상관없이 평소에도 안부를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산이 있을 때만 잘하고 없으면 소홀히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일까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들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이 배신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을 사준 직후에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은 거절하면서 돈은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집을 두고 그 집만 우리 이름으로 넘어오면 좀 숨통 트이죠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으로 받는 관심과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 관심도 사라지죠. 제가 유산 계획을 바꾸고 나서 아들 부부가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결국 유산 때문이었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집을 사주고 이것저것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오히려 아들 부부가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마련하도록 지켜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제 재산은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제가 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알고 선을 그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관심은 진짜 관심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본다면 그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진심 없이 얻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부모를 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혹시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산 때문에 잘해주는 것으로는 절대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싫으시다면 시어머니가 사준 집에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사준 집에서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도움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도움은 받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편리한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는 하지만 진심 없는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준 아파트는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살게 해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임대료를 받겠다고 했을 때 아들 부부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무료로 살고 싶다면 진심으로 저를 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들 부부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산 이야기를 돌려서 꺼내기도 하지만 저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조금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사줬고 수천만 원의 돈도 줬습니다. 이 정도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아닐까요?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성장할 때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계속 도와준다면 아들은 영원히 철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짜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보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비슷한 말을 들었거든요. 진심으로 변했다면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잘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몇 년은 일관되게 진심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이 정말로 변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산에 대한 계획은 이미 바꿨고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도움 뒤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외로워하실 때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은 숨길 수 없고 거짓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재산이 있든 없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선을 긋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진심 없는 관계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으니까요. 부모를 돈으로만 본다면 그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진심 없이 얻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